주식만 들고 투자하는 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계좌는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주식 말고 다른 자산을 반드시 섞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주식 말고 어떤 자산을 언제 섞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식 말고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큰돈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입니다. 리츠는 주식처럼 간편하게 사고 파는 부동산 투자법으로 내가 직접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나 물류센터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주주가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리츠는 수익의 90% 이상을 무조건 배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매우 투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리츠는 소액으로도 건물주가 되어 제2의 월급을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이 됩니다. 최근에는 월배당 리츠 ETF를 활용해 매달 꼬박꼬박 월세처럼 배당금을 챙기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츠는 언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금리가 내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배당 여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도 아주 좋은 투자 시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지고 공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임대료를 높여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침체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 비용은 늘어나는데 빈 사무실이 늘면 수익이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값이 오르니 리츠도 오르겠지라는 오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츠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로 상업용 빌딩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아파트는 경기가 나빠도 거주해야 하지만 상가는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집값 상승과 리츠의 수익률은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물건 그 자체에 투자하는 방법, 원자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자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금, 은 같은 귀금속부터 산업에 쓰이는 구리, 원유, 그리고 먹거리인 옥수수, 밀 같은 농산물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원자재 투자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원유나 농산물을 집에 직접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미래 가격을 거래하는 선물 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선물은 만기 때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로 이때 롤오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반면 금 ETF는 실제 금고에 있는 금을 보관하는 현물 구조도 많아 가격 왜곡 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자재 가격의 원리는 주식과 전혀 다릅니다. 주가는 기업의 이익 성장에 기반해 가격이 매겨지는 반면 원자재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대신 인플레이션이나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급등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실물 자산으로서의 방어 역할을 하거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이슈로 공급이 막힐 때 가격이 치솟는 거죠. 최근 원자재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금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면서 종이돈 대신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금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채권입니다. 사실 채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안전한 자산은 아닙니다. 크게 분류하자면 정말 안전한 국채가 있고 높은 수익률을 노리지만 위험도 따르는 크레딧, 하이힐드, 신흥국 채권 같은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의 본질은 정부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구조입니다. 주식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면 채권은 회사의 채권자가 되어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정기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국채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돈 떼일 걱정이 거의 없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반면 하이힐드나 신흥국 채권은 우리가 조금 위험하니까 이자를 좀 더 많이 줄게 라고 유혹하는 상품들입니다. 연 7에서 8% 이상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 부도나 정치적 이슈, 환율 변동 같은 여러 위험을 동반함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채권에 투자할까요? 핵심은 확정 금리에 있습니다. 주식과 달리 만기까지 보유하면 투자 당시 약속된 이율을 확정 지을 수가 있어 당장 제시된 금리에 만족하고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채권이 빛나는 시기는 지정학적 이슈나 경기 둔화로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입니다. 기업들의 미래이익이 불확실해질 때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한다는 담보가 있어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금리 상승기입니다. 만약 내가 이자 3%짜리 채권을 샀는데 시중금리가 5%로 오르면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은 내 채권의 인기가 떨어져 가격을 낮춰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반대로 금리가 내릴 때 투자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럼 이제 실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서 배운 자산들의 특징을 가지고 지난 5년을 복기해 볼까요? 각 경제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웃고 울었는지 살펴보면 투자의 흐름이 더 크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2020년입니다. 공포의 디플레이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소비가 얼어붙고 물가가 하락했죠. 주식과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은 급락했지만 경기 방어를 위해 금리가 바닥으로 내려가자 채권 가격이 급등했고 안전자산인 금이 크게 선전했습니다. 이어진 2021년은 유동성 파티가 열린 인플레이션 국면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 푼 막대한 돈이 시장에 돌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랐습니다. 자산 가격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부동산이 급격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위험 자산이 너무나 잘 나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의 인기는 시들해졌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고통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물가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자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고 그 결과 경기는 식어가는데 물가는 여전히 오르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주식은 가장 큰 약세를 보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원자재와 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인 2023년에서 2024년은 회복의 리플레이션 시기였습니다. 긴 침체에서 벗어나 경기가 살아나며 물가가 완만하게 오르는 국면이었죠. 또한 적절한 정책 지원 덕분에 대부분의 자산이 상승세를 탔는데 특히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주식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각각 국면마다 잘 나가는 자산은 각기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자산에 베팅할 것인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리한 자산을 어떻게 조합할까 하는 전략입니다. 결국 투자는 한 가지 자산에 베팅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자산을 조합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임입니다. 주식만 바라보는 투자에서 벗어나 이렇게 시야를 넓히면 시장 사이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자산 배분의 힘입니다. 각 자산별로 대표 ETF와 티커 전부 댓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